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20대 부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챙겨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유아인 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구속영장 신청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유아인 씨 사건이 이제 2월 5일에 이제 그 소변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소변 검사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이제 프로포폴 관련해서 좀 의심 정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소변 검사를 했던 것인데 소변 검사에서는 프로포폴이 아니라 대마가 일단 양성 반응이 한번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모발에서는 프로포폴 그리고 케타민, 코카인까지도 지금 양성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프로포폴만 관련해서 혐의를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혐의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는 졸피뎀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5개의 마약, 뭐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보는 데다가 예. 지금 2차 조사를 최근에 이제 16일에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도 이제 경찰 출석 일자를 막 미루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16일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며칠 안 있다가 경찰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걸 검찰에서 이제 받아서 영장 신청을 경찰에서 한 걸 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은 청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법원에다 청구를 한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구속영장은 일단 요건이 어떤 것이 있냐면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찰 출석을 조금 미뤘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 부분을 조금 염려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예. 부분이 있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방금 아까 그 그래픽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뭐 관련 공범을 해외로 출국시키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증거인멸으로 굉장히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이제 청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 때문에 이제 식약처에서 의뢰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소변 검사를 하고 마약 검사하다 보니까 마약 여러 가지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이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혐의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인 것인데 그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양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케타민 그리고 코카인 같은 경우에 이제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코카인에 대해서는 만약에 투약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될 것인데 코카인 같은 경우에 모발 검사에서만 나오고 소변 검사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한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경위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사실을 특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뭐 투약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코카인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일단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프로포폴,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마취제 같은 걸 쓰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투약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투약의 경위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이 마취를 받을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뭐 과다 투약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는데 예. 그 정황에 대해서 일단 수사기관에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에 대한 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마에 대해서는 이 양성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인지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일단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졸피뎀은 그러니까 과다 처방 의혹들 정황만 지금 있는 상황이고 케타민 같은 경우나 프로포폴은 어쨌든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또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마만은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유아인 씨의 구속 가능성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이 정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서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일단 청구를 법원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그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 그리고 검사 이렇게 세 사람이 와서 이에 대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지금 이런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범죄의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이제 피의자 측과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오해다.
그건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다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어느 쪽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지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법원에서 만약에 좀 중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될 여지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기는 또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조금 고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뭐 연예인, 유명인들의 어떤 마약 사건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또 한 번씩 지적이 되는 게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지금까지 처벌된 처벌 수위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유아인 씨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뭐 과거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 프로포폴 관련해 가지고 벌금 3천만 원을 이제 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고 예. 이 돈 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에 필로폰 투약 관련해서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같은 경우에 대마 흡연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는데 이게 다 이제 실형이 아니거든요. 실형이라는 건 이제 실제 구속이 되는 그런 것인데. 근데 지금 저 세 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한 가지 종류인 거잖아요. 예, 한 가지 종류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데 그게 또 조금 사실관계가 다 다를 수가 있는 다를 게 수가 있군요.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알려진 건 그거고 이게 사실관계가 뭐 피의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에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 혐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어디까지 증명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걸 여러 가지를 했고 또 여러 차례를 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법원에서 이런 양형을 할 때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 통상적으로는 이 투약을 하고 단순 투약이고 그 횟수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실형까지 나오지 않는 게 보통 트렌드였었기 때문에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요즘 좀 이제 마약 관련해서 엄단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만약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형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한참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다른 사건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생아까지 동원된 보험 사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부가 20대 부부인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차에 태우고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했는데 이거 정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3년 2월로 일단은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경기 광주 그리고 성남 일대에서 이런 좀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범행 수법에 관해서는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 후진하는 차량을 예. 그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것들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치고 나서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탄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렌터카를 빌려서 부부가 이렇게 같이 타고 가는데 예. 이 부부가 첫 범행 당시에는 이제 이 부인 쪽이 임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럼 예. 임신이라고 하면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의심도 안 하겠죠. 그렇죠. 어떤 임산부가 타고 있는데 그렇죠.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보험 사기에 대한 의심도 많이 풀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나중에 아이가 출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도 이제 아이를 같이 태우고 또 이런 좀 범행을 했다라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죄질이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지금 소식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그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만 보험 사기 37차례였고 아이를 동반한 범행이 16차례라고 나오곤 있더라고요. 처벌 수위가 어떨지도 궁금한데 혹시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우선은 지금 아직 혐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횟수까지가 뭐 보험 사기로 인정이 될지 아니면은 전체가 다 보험 사기로 인정 안 될지 그 부분은 봐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 지금 혐의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횟수가 굉장히 많고 죄질 자체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8조에서 이 보험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은 더 좀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사고 관련 소식인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어서 지난주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을 했는데 하굣길에 여학생 2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충북 음성군에서 지난 예. 5월 18일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이제 인도 쪽을 덮치면서 14세 그리고 16세 여학생 2명이 사망을 했던 그런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뭐 음주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음주 측정을 했었는데 음주는 지금 아니라고 밝혀졌고 지금 운전자는 뭐 정확하게 왜 이렇게 좀 사고가 난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다 보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70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77세로 지금 다른 언론 보도는 또 나와 있는 상황도 있고요. 음주 상황은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교통공단 따르면 또 2021년 기준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24% 이상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음주운전보다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어떤 교통사고가 좀 많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형태로 주로 발생을 합니까? 예, 일단은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고령에 의한 사고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별개로 구분을 한번 해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될것 부분인데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음주운전보다 한 3배 정도 이 고령 운전자의 사망 그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이 전체 사망자 이 비율 중에 이 고령 관련 이 사고가 13.3%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24.3%까지 거의 2배가량 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전체적인 인구의 고령화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 면허 제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고령이 되면은 이런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 대응 능력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좀 법제화를 해서 일정 뭐 연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 실제 운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연세 드셨다고 해도 운전을 어느 정도 충분히 또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고령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뭐 정부 정책들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자진 반납 비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그 자진 반납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좀 사고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제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발표를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그때 당시 발표를 봐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게 서울에서도 차를 가지고 다니시던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불편할 텐데 예. 지방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는 곳은 더 불편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진 반납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혜택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게 반납을 안 할 비율이 높고 이게 제도적으로 좀 실효가 있을 거에 대한 염려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실제 반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는 이게 결국 다시 한번 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자진 반납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저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예. 면허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두고 있죠?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이렇게 장착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자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제동을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령자들은 달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치를 단 차량에 대해서 운전을 하는 거를 조건으로 하고 예. 또 그 운전면허를 따려면 또 어느 정도의 이런 뭐 신체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이런 좀 반응 속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예. 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지금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요. VR이라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런 인지 능력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이 부분 관련 뭐 어떠한 면허 제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연구도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 복역수.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신창원 씨가 지금 옥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근에 지금 신창원 씨가 옥중에서 이게 21일이었습니다. 21일 오후 8시경에 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이제 발견이 돼서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12년 만에 예전에도 이제 2011년경에도 한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있었죠. 했던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1년 만에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뭐 추측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신창원 씨 아버지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창원 씨에 대한 어떤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뭐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다음 뭐 어떤 경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또 추가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소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